자본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보는 하이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무디스가 미국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110년 만에 최고 등급을 박탈을 당한 미국인데요.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박탈을 당했는지, 그리고 이 구조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번 알아봅시다. 가보시죠. 글로벌적으로 3대 신용평가회사가 있습니다. S&P, 무디스, 피치 세 곳이 있는데요. 과거에 S&P와 피치는 이미 신용 등급을 AA 플러스 단계로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강등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10년 만에 처음으로 AA에서 AA1으로 하향시켰는데요. 프라임에서 하이 그레이드로 하향시켰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요. 노란 색깔을 집중해 보세요. 피치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AA 플러스로 하향을 시켰고,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이었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주황색으로 AA 플러스로 하향시켰습니다. 무디스 같은 경우도 과거에 트리플 A라고 해서 네게티브 아웃룩이라고 해서 과거에 부정적인 전망을 보내긴 했지만 여전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낙관적이고 피치와 S&P에 비해서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제너럴하게 조금 관대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도대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치 같은 경우에는 23년 8월 1일날 트리플 A에서 A 플러스로 등급을 하향 조정했는데, 이때가 동그라미 이날이었습니다. 발표하자마자 증시는 급락을 했고요. 대략적으로 10% 이상 빠졌습니다. 2개월 이상의 변동성을 가져갔고요. 2011년도 8월 5일 S&P에서 발표한 신용등급의 하향 조정, 21년도 8월 5일 날 동그라미 일자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이후에 조정을 약 2개월간 하고요. 그 이후에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으로 보았을 때는 늘 변동성을 가져갔다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의견으로 봤을 때도 오늘 증시가 좀 많이 회복세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변동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110점 만에 하락한 거는 단순히 하락 조정한 게 아니겠죠. 자, 그러면 왜 도대체 무디스에서는 110년 만에 하향 조정을 했냐? 첫 번째는 연방정부의 부채입니다. 여러분 회색깔을 보시겠습니다. 회색깔은 리세션인데요. 각 리세션마다 정부의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2008년 리먼 사태, 이때는 코로나 때였는데요. 이때 이후에 미국이 돈을 막 풀기 시작하면서 부채는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36조 달러 정도가 미국 부채로 남아 있고요. 이는 GDP의 120% 정도로 초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심각하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두 번째인데요. 이제 이자 비용이 문제입니다. 부채가 많으면 이자 비용을 내야 되겠죠. 갚아야 되겠죠. 보시면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이자 비용이 급격히 점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조 1,100억 달러가 이자 비용으로 나가고 있고요. 이는 GDP의 3.2% 정도를 예상하고 있답니다. 199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로서 그만큼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숨만 쉬어도 이제 나가야 될 돈이 이 정도 금액이다. 자, 그럼 이 정도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라고 보면요. 미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첫 번째 미국 국방비용과 의료비인데요. 이 의료비만큼 연간 나갑니다. 국방비용과 의료비가 각각 연간 1조 달러를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자 비용이 그와 맞먹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래서 지금 무디스 같은 경우도 이러한 현상을 인지하고 위험을 감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인데요. 결국에는 이거는 국가신용 스노우볼 현상을 만드는 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 지금 결국에는 신용이 등급이 하향 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이 이자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그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재정 적자가 문제였죠. 적자가 발생하면은 다시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부채가 늘면은 또다시 이자 비용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더 올라갈 것이고, 이자 비용이 올라가면은 갚을 수 있는 게 안 되면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되고, 이로 인해서 이번처럼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채권을 샀던 채권자들이 채권을 팔아요. 왜? 더 이상 미국의 신용등급을 믿지 못하니까. 근데 채권을 팔면요, 채권 금리는 역외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는 오릅니다. 근데 이자 비용은 국채 금리에 따라서 이자 비용이 측정되거든요. 그러면 이자 비용이 증가하겠죠. 이러한 스노우볼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을 봤을 때 이러한 현상을 탈피하고자 하는 모습밖에 안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미국은 탈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첫 번째, 지출을 축소해야겠죠. 이게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이든이 문제였다. 이전 집권당에서 가장 큰 문제를 발생했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은 첫 번째, 사회복지 지출이 너무 많았다. 그 다음에 그린에너지 보조금이 너무 많았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정부의 비효율 정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를 데리고 와서 덧지라는 걸 만든 다음에 목적이란 거는 목표, 우리는 달러의 지출 절감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 단에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로서 돈을 좀 끌어와야겠죠. 내부로서는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추리려고 하는 거고요. 외부로서도 이제 돈이 들어와야겠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재정 무역 적자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드를 꺼냅니다. 관세 조정 카드를 꺼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최근에 발생한 이슈들이잖아요. 트럼프는 또 얘기합니다. 세계가 문제였다. 항상 트럼프는 남 탓을 해서 명분을 가져오고요. 이걸 포장해서 가져옵니다. 이거 어차피 보면 트럼프에 대한 전략과 협상가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트럼프는 얘기합니다. 4월 초에 해방의 날, Liberation Day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우리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축소할 것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행위 모든 것 자체가 자국의 현재 부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로 귀결된다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는 임기 동안에 해야 될 문제들이고요. 근데 지금 당장 연준이 하고 있고 미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채 대규모 매입입니다. 조용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이 대규모 국채를 매입한다는 의미는요. 국채를 사면은 국채 금리가 낮아집니다. 낮아지면 이자 비용이 줄어들겠죠. 첫 번째 이점. 두 번째 이점은 국채를 사면 시장의 유동성이 풀립니다. 유동성이 풀리면 주식시장이 하락은 안 하겠죠. 당분간은.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이점을 가지고 지금 연준은 또다시 국채를 대규모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흡수화가 된 이슈는 아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과연 근본적으로 증시 하락을 야기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뭐 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지금 장기적과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지금 미국이 해야 될 업무들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기적으로 양적 완화를 했다고 해서 과연 무디스가 110년 만에 하향 조정한 그 명분과 이유를 커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결국 변동성은 커질 것이다. 과거 S&P와 피치에서 하향 조정한 이후에 주가가 움직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변동성을 가져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이 세계 정세의 흐름을 꼭 아시고 나서 투자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